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열린 정부 파트너십 글로벌 서밋 민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 정책 구현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양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스튜디오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체 스태프 및 참가자 발열 체크, 소독 등 사전 방역을 철저히 했고, 혹시 모를 이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부패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반부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 등 민간 협력 가버넌스 구축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은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 후에 참여하신 패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등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세션 그러니까 2021 OGP 글로벌 서밋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이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코멘트를 이렇게 댓글로 남기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세션을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맡아주실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님, 고려대 명예교수님 겸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 왼쪽 순서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최승남 국민권익위 민간협력 담당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류홍번 시민사회 활성화 네트워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정 열린정부위원회 위원이자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패널로 이제 수고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반부패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하고서 이제 한국의 경험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주제로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연사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형구 반부패 민간협력대사님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현재 비영리학회 이사장,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UN 글로벌 컴팩 한국협회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형구입니다. 오늘 OGP 글로벌 서밋 코리아의 그 반부패를 위한 세션에 기조 발제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3월 달에 OGP와 그리고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y라는 단체가 함께한 브리핑 세션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부패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OGP와 반부패 그리고 민간 협력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지만 OGP는 2011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2년도에 높은 품질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특히 이제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OGP의 이러한 미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현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대단히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GP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 시민 영역, 반부패, 젠더, 정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번 OGP 글로벌 서밋 코리아는 시민 영역과 국민 참여 강화, 반부패, 그리고 포용적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이, 다른 연사와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 구체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개념적으로 이러한 협력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러한 민관 협력의 경험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권익위원회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어떤 우리가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파트너십 혹은 컬렉티브 액션이 왜 필요한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는 다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대한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간략히 지나갈까 합니다. 단지 용어상으로 우리가 컬렉티브 액션 혹은 소셜 파트너십 혹은 섹터럴 파트너십 혹은 멀티 스테이커 파트너십 또는 뭐 크로스 섹터 소셜 인터랙션 혹은 소셜 얼라이언스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회 내에 모든 섹터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파트너십이 필요한지는 그 정도 지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유형입니다. 유형과 그리고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의 유형은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협력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합적 행위자로서 보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뮤추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협력 관계로 보는 관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컬렉티브 액션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대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으니까 부패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섹터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는 청렴 협약, 인테그리티 팩트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 공동의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보는 관점은 사실 관계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들이, 다른 섹터의 여러 단체들이 마치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단계로 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을 때, 서로 이렇게 단순 협력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한다든지 또는 시민단체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구호를 내세운다든지 정부는 정부 자체가 갖는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런 협력관계가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잠깐 소개해드린 것은 약간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사회심리학 쪽에서 이런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엘포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로가 자주 만나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때에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컬렉티브 액터로서의 단계의 경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른바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직은 제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정체성이 서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같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갖추게 될 때에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단계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고도화된 파트너십의 단계는 뮤추얼 거버넌스의 단계인데 이것은 말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거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런 구성 액터들이 서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서로를 어떻게 또 격려할 것인지,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뮤추얼 거버넌스는 아직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패라는 공통의 노력을 위해서 함께 일을 같이 할 때는 이런 뮤추얼 거버넌스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부가 개입할 때는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실패할 때에는 시민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진화된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3가지 타입을 말씀드렸는데 이 그 3가지 타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파트너십의 성공 요인, 성공 원칙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 제가 벌써 7년 됐군요. 7년 전에 여러 학자들과 함께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파트너십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파트너십을 연구한 것이긴 하지만 기업과
정부와 또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미션인데, 비전과 미션이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미션과 정부가 생각하는 미션과 기업이 생각하는 미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 다름으로부터 공통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공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신뢰죠. 서로가 상대방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또는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신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실패 사례를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중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투명성이고요. 사실은 제가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자신이 하는 활동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또는 그러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갖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한 연구 중에, 2016년도에 한 연구 중에 파트너십이 실패한 예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딴 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패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컨플릭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참여하는 액터들 사이에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업이 다르고 정부도 다르고 시민사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런 갈등을 포함한 소위 파트너십의 본질에 대해서 공유된 내용이 없으면, 그걸 공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불신을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덴티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경험은 나중에 최승남 민간협력과정 담당관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는 그것의 그 의미를, 또 성공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를 좀 표를 보시면 한국에 있어서 민간협력, 반부패를 위한 민간협력은 크게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제가 두 가지만 썼습니다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직접 반부패 이슈를 발굴하는 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모니터링이나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반부패 이슈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패스고요. 두 번째 패스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또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눈으로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종의 약간 뭐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간접 민주주의적인 방식,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역별 또는 산업 분야별 청렴사회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한 협력 관계로서의 파트너십 좀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보면 저도 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실무협의회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부패라는 것이 다층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 각 분과에서도 시민사회와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부터 여러 다양한 섹터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젠다를 창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운영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부 내에 무수하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도 그런 위원회 중에 하나죠. 하나인데 저도 뭐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많은 위원회들이 이른바 러버 스탬프의 역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한 것들, 정부에 생각한 것들을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뭐 약간의 논의는 하겠지만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에 불과한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도 잘 열지도 않고요. 회의를 열었다 하더라도 적당히 심의하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첫 번째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사전에 제공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데 보통 2시간을 넘어서서 3시간까지도 토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찍 끝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무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정리된 것들이 이 민간협의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의가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협의회가 단순히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간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개선될 바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수기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별 청렴협약이나 산업별 청렴협약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민간협력의 이 결과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임팩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그런 증거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운가스 특별 세션, 반부패 특별 세션의 결과 선언과 또 제가 참여했을 때 브리핑 세션에 참여했을 때의 것을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에비던스에 기반을 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정치가의 어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정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런 법 집행기관이나 또는 권익위원회 같은 이러한 에이전시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반부패 활동을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 집단 그 옹호, 인그룹 페이버리티즘을 없애야 된다. 반부패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상황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그 평소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파트너십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이 연인들이 사랑하다가 업앤다운이 있듯이 파트너십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에 또 파트너십 이룰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잠깐 인용했고요. 이건 황동규 선생한테 그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함께 반부패를 위해서 하는 활동은 숲인데 숲은 아름답습니다. 반부패니까. 그렇지만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더 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영구 교수님 기조 발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도 또 말미해 주셔서 많은 생각을 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협력 가버넌스로의 그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성과에 대해서 최승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포디움으로 가셨네요. 연사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우리 과장님은 한국의 대표적 민간협력 가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설계하시고 시민사회단체 또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반부패 가버넌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입니다. 저는 민간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조 발제를 해주신 반부패 협력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실현, 그리고 분야별 지역별로 사회 각계 각층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는 반부패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청렴사회 협약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 이렇게 큰 틀의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요와 내용과 성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공과 민간 부분이 왜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는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반부패 대책을 추진을 할 수 없다. 공공 쪽에서의 여러 가지 부패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나오는 순환 출자라든지 또는 기업 승계 비리라든지 또는 기업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여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여러 가지 부패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의 그 분야의 실패는 정책 수행성에 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민간 영역에서는 투자 위축이라든지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나 위화감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부패의 그 트렌드를 살펴보면 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의 부패 트렌드 연구나 법무부의 그 범죄 백서의 전체적인 통계 틀을 보면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금품이나 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영역에서 공공 분야를 포섭해서 하는 규제 포역에 따른 그런 부패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역대 최고의 점수를 CPI 국가청렴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오른쪽에 주요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순위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그리고 CPI를 분석을 해보면은 공공 분야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경영활동 부패나 계약 등 뇌물 관련 평가는 4년간 계속 답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있어서 정당이나 입법 분야가 상대적으로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낮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이 반부패 정책은 촛불 집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 정권 교체에 힘입어서 민과 관이 함께 해야만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논의를 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2018년도에 첫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의 이 전략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반부패 의제를 논의하는 민간협력기구, 그리고 사회 전반에 청렴사회 협약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 이렇게 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의기구로 한정해서 본다면 중앙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있고 지역 단위에도 17개 시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민간협의회 하위에 6개의 실무협의회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 구조를 형성을 하고 안건을 생성을 해서 민간협의회에 올리고 또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의 중요한 건의 경우에는 상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 오프라인 국민 소통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니터단을 만들고 또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 논의기구, 민간협의 논의기구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통과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국민 모니터단이 중심이 돼서 의견 수렴을 실시를 하였고 약 국민 85%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생활 속 반칙 해소를 위한 국민 제한,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그런 부분에 관한 국민 제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 단위 민간 협의회는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그때 당시 제가 그 담당도 했었는데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과 민이 다 함께 해서 관계 장관들 그리고 민간 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5개년 반부패 계획을 최종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민간협의회 정책 제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부패협력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정부가 가져온 것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 하위 분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안건을 만들고 하위 분과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민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 체계입니다. 법조계 정가 내부 근절 방안은 이 부분은 한국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공동사회보안폐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이제 부당 집행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서 상당수의 많은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또 없애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방의회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라든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청렴사회 협약을 또 체결을 해 나갔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최근에는 민간협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단위 나름대로의 지역 단위 현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렴사회 협약 체결은 산업 분야별 이제 중소기업, 공기업, 국방, 방위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업의 윤리경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윤리 브리프스도 계속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과입니다. 성과는 지금까지 공공주도의 정책으로는 방패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특히 국가 청렴도 CPI 지수가 민간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과 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가버넌먼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또 민간협의회 심의 의결 건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은 민간협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지역 단위에서도 이제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 촉구를 결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연계 협력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국내 긍정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유치된 국제 반부패 회의에 선정 사유로 민간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엔 반부패 협약 2주기 이행점검 국가 보고서에서 민간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우수 사례로 소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또는 협약 이 부분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탄생이 될 건데요. 이 민간협력 가버넌스 체계는 정권이 변화되냐 안 되냐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 모두가 반부패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 오면서 좀 더 이제 개선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법적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좀 상향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로 지원을 하고 국정의 관심사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협력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구성이 된 이 분과들에서 활발한 논의 또는 우리 사회에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반부패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잘 논의가 되고 사무국에서도 그걸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들께서 지금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가지고 진행하는데 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남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민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류홍본 시민사회 활성화 네트워크 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간단히 연사를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류홍본 시민사회 활성화 네트워크 위원장께서는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또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 개선문과 위원장 등 여러 직함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YMC에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유홍본입니다. 반부패 민간협력에서의 심사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 반부패 전략 및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반부패 전략에 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의 사후 적발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점. 두 번째가 외부 사정기관의 감시에서 내부의 자율과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개별 사안 처리에서 반부패 문화 형성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 네 번째가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정책 대책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반부패 전략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떤 전략의 변화에서 좀 추진 계획을 보면 기존 반부패 전략은 주로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재분야, 특히 민간, 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고요. 지향에서도 공공부문 신뢰도 향상해서 어떤 선진사회, 한국사회 신뢰도 제고로 바뀌고요. 대상에서도 정부기관, 공직자 중심에서 아까서 말씀드렸던 기업이나 민간 부분으로 사회 재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략에서도 정부 중심에서 정부의 어떤 관치 중심에서 협치와 협력 중심으로 또 그럴 동안 시민사회 참여 전략을 통해서 어쨌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반부패 전략의 변화, 추진 계획의 변화는 시민사회 역할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부와 국가 중심의 감시, 단속, 처벌 중심에서 어쨌든 사전 예방, 문화 형성 중심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그 역할은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부패 전략 변화와 문화 형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반부패 민간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4개의 반부패 민간 협력 기구가 운영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때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박근혜 정부에서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민간협력기구가 있었지만 민간협력기구라고 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합의와 협치를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이명박 정부 시기에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는 엄밀하게 보면 민간협력기구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는 실제로 시민사회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는 일단 실제로 정부의 참여가 굉장히 제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시민사회 중심의 형식적인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반부패 민간협력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와 현 문재인 정부의 청년사회 민간협의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를 조금 기구를 평가해 보면요. 노무현 정부에서의 투명사회 실천협의회는 시민사회 주도, 그러니까 만들기는 정부가 만들었지만 운영상에서는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운영 주도 과정에서 보면 반부패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문화 캠페인, 지역사회로 반부패 확산 등과 같은 반부패 전체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활동의 결과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주로 아까 두 분이 발제에 있었던 것처럼
주로 분과별 정책 제안 기능으로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떤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행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고요. 또 지역 조직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지역 조직이 어떤 지역 단위의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민간협력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틀에서 반부패 민간협력 활성화에서의 심의사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그 심의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평가하고 주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립 과정에서 앞서의 4가지의 반부패 민간협력기구 대부분이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부패 협력기구가 운영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평가나 의견과 정책 제안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유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의 민간협력기구 중에서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회 같은 경우는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회를 만들어서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데 비해서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그 청렴사회 민간협회 같은 경우는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정부 주도성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할로는 반부패 정책 개발 및 제안자로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협력기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반부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005년 3월 9일 출범 이후에 2009년 해산되기까지 총 369개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이 중에서 105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중 권한은 9개, 예를 들면 업무부지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례법, 주민소환법 또는 지방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부패 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9개의 법이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러한 재개정된 사안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같은 경우는 앞서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개 분과가 각각 어떤 많은 정책 논의가 있었고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개선, 또 공익법인 외부 감사인 선임 개선, 법조인 정관 예우 건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의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실행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점, 부분적으로 실행이 되긴 했지만 제안된 상당한 부분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개발하고 이걸 정책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반부패 청렴문 확산자로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 청렴교육, 또 정책 공론화 등일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사전 예방과 각 분야의 자율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 또 풀뿌리에서의 반부패 문화 형성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좀 돋보인다는 측면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및 풀뿌리 반부패 문화 확산자로서 역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앙부패 또 거대 부패만 단속하고 처벌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앞서의 그런 문화 확산이 되려고 하면 시민들의 생활 단위인 지역에서부터의 반부패 청년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런 지역에서의 반부패, 지역 부패를 예방하고 청년 문화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 단위 반부패 청년 문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정책 및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협의회는 공공, 기업, 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들이 모여 있고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아마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자기도 하지만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자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민사회가 이해관계자 회의라든가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다양한 공론화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노력의 성과에 따라서 이 협의회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5가지의 시민사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노력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협의회 구조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존의 민간협의회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권 의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조 발표도 들었고 또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패널도 참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창립정책의 실현이라는 그런 주제로 패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은 뭐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은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서로 토론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런 순서고요. 우리 문영구 대사님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제 세 분이 발표하시고 두 분은 계속 앉아 계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우리 박수정 사무총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운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또 권익위에서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함께 협력적으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어떻다라는 말씀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문 대사님의 전반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OGP가 사실은 큰 정신이 하나 있는데 민간과 함께 공동 생산하고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청렴사회 시민협의회가 과연 지금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그것을 공동 생산하고 공동 성과를 내고 공동 책임을 내는 정책의 전 단계에서의 제안하고 발굴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단계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제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 생산의 어떤 그런 체제가 잘 된다면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각 청렴사회 시민협의회가 각 지역 그리고 각 업역, 직역 이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연계돼서 총화가 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미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부의 업역, 직역 그런 다음에 지역 자체의 내부 자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또 해봤습니다. 성별, 연령, 계층별로 모두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화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주셨지만 정책을 제안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 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는 일반 시민과 바로 직접 맞닿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소통 체계가 제일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서포트해 주시지 않는 정책은 공감받지 못하는 정책은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는 소통 체계가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이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의 소통 체계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반부패의 사실은 제도화 수준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도화의 수준은 높습니다. 관련된 법제와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왜 이러한가라는 그런 절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체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반부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총화돼서 모아져 있지 못하고 문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인식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확산되고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고 체화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혹은 뭐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과 일반 시민들과 소통 협력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민사회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할지 그것도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한계적으로 말씀 주셨던 시민 중심의 제안, 실천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게 발굴되고 실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더 보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진희 이사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협력, 민간 파트너십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몇 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셨지만 과연 이제 문제 해결이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 번 고민을 하는 것은 제가 민간협의회 사회분과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한 2기 나중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과에 속한 말하자면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민간협력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이라는 곳에서는 도와주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럼 이거는 도와주는 거지 협력일까? 이런 고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고민되기 시작한 게 저희 정부에서 요번에 50개 과제를 만들었잖아요. 반부패 종합계획 5개년 계획으로 50개 과제를 만들었고 그 과제를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함께 만들었고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점검되고 있는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그 과제의 성과에 대한 것들이 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민간협의회에 사무국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외교부에서 맡은 과제라면 어떤 과제가 법무부에서 맡은 과제라면 그 과제를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진정한 민간협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민간협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약입니다. 이제 제가 제 자랑을 하자면 18년에 청렴사회 협약의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리고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사무국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협약에 참여해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참여해봤어요. 그런데 되게 처음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도별로 협의회들이 다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협약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가서 보면 문화 행사라거나 시민사회가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이 협약 안에서 다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류영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 해결은 하고 있느냐? 같이 모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과제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함께 화두로 던지고 싶은 얘기는 지역사회 청렴사회 협의회든 아니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든 간에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가 정리는 나중에 만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혹시 발표 도중에 충분히 말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분 패널의 지금 지적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발언이 그 발표가 오래된 순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홍구 대사님 먼저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도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가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모여서 논의하다 보면 그냥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못 내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정책은 에비던스에 기반을 두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에비던스가 없이 자신의 느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저는 글쎄 이게 뭐 시민사회에서의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전문가는 어떤 자신의 개인의 이득이나 또는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복잡한 현상을 잘 정리를 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연구나 에비던스에 기반을 둬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기 민주주의는 그게 될 때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불만을 토론하거나 자신의 느낌이나 편견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수기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수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신 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잘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신의 이해관계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그룹 페이버리티즘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이나 정치적인 파장이나 거기에 따라서 항상 합리화를 하는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합리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합리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같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까 소통이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민간 협의회에 관련된 또는 투명사회 협약 그때 저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성과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과에 대한 것도 사실 제안도 많이 했고요. 많은 것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로 성과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건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 그대로 하시죠, 뭐. 유영복 위원장님 순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 네, 제가 먼저. 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운영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이제 논의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운영이 됐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큰 그랜드 커럽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협약 쪽에 관해서는 이제 협약을 많이 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 그 단위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협약 체결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이 잘 협약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약 쪽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방관 반민 형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사무국을 이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부분에 실태 조사가 필요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원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고,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는 분과는 저희 직원들은 이제 지원 인력이고 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민간 협의하는 큰 틀에서 보는 게 맞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청렴 계약제 같은 경우에 분과 중심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무국에서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논의구조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지역 단위는 여전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체계인데, 과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개입을 해서 지역 단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 부패를 좀 더 잘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협의체로 좀 성숙돼 나갈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고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두 분 토론이 어쨌든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두 분 토론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종합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문영구 그 교수님의 기조 발제에서 어쨌든 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핵심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저는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 또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위원으로 참여보다는 섹터의 참여 또는 그런 그룹들의 참여를 통한 어쨌든 문제 해결력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우리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뭐 다 말씀하셨지만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정책 제안 과정은 굉장히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었지만 어쨌든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수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전단계 참여가 부재했고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의 주도성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권위가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포트 지원 역할은 하지만 이거를 어떤 전 시민사회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과정들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 시기의 투명사회 협약 같은 경우는 실전 협의회가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민간 주도적으로 사무국이 예를 들어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력을 높여왔다는 측면 놓고 보면 어떤 앞으로는 이런 이 민간 협의에 있어서 어떤 민간 주도의 사무 구성이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우리가 그 지역사회, 사실은 반부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풀뿌리 부패를 없애는 거고, 사실 그 지역에서 이런 반부패 운동이 그런 문화 확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때, 사실은 이번 정념사회 민간협의회의 지역협의회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장 이사장님이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하고 있다는데 뭐 한편으로 동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17개 광역 시도에 그 협의가 다 만들어지고 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이 있긴 했는데,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일단은 전형적으로 행정 주도성입니다. 권익위가 예를 들면 요청하고 지방 시도가 받아서 그걸 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주도성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민간은 굉장히 형식적 참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문제 해결 논의가 아니라 권익위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그냥 받는 수준이 훨씬 더 많아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운영과 방식이 상당히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안산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를 처음 만들었고, 제가 초기 운영위원장일 때 그 안산 전국에 최초로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단위로도 확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지역까지 확산하고 또 이런 그 안산 투명협처럼 이런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 이 주도성이 살아나는데, 관의 주도로 만드는 순간 사실은 그런 문제 해결력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저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좋은 성과다. 그 성과를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떤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향후에 어쨌든 한국의 어쨌든 반부패 민간 협력 성과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하게도 우리 박수정 사무총장님께서 순서가 그렇게 들어와. 그렇게 순서가 된 건 아닌데 네, 예. 맞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유홍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은 각 지난 정부의 민간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간에 사실은 함께 활동하면서 민간 주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관 주도로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몰랐던 영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었지만 그간에 이런 민간 협력의 어떤 축적, 그러니까 이 전 정부에서 했던 이런 민간 협의체들이 어떤 점에서 뛰어났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분석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민간이 주도했을 때 좋은 점은 뭐고 또 관과 함께 갔을 때 좋은 점은 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민관이 이제 SOP라고 하는데 시스템 오브 프로세스라고 하죠. 각자의 그 시스템 오브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왜 그 조직에서는 그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의 미래의 민간 협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그 기구들의 장단점을 좀 날카롭게 좀 분석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다양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라는 것보다도 정말 다양한 업역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반부패 관련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변화 관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이제는 정말 실천을 하기 위한 그쪽의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쪽의 단체들도 필요하고, 그쪽에 실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코로나 우울을 심리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심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또 일반의 청년들에게는 또 이 메타버스라는 게 또 유용한 영역일 수 있는 또 유용한 또 도면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보다 또 좋은 소통 체계는 또 뭐가 있고 홍보 체계는 뭐가 있을지도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반부패의 의미를 조금 더 반부패 플러스 반부패를 혁신하기 위한 반부패 혁신까지 더 넓혀서 넓게 정의하는 어떤 민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코멘트를 하시거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자연 순서대로 보니까 뭐 우리 장진희 이사장님 또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하실 말씀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시고 다 그 청렴사 해박부터 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짧게 코멘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러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은 사실은 권익위가 사무국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무국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잖아요. 사무국을 하는 기구가 있다 보니까 민과 관이 파트너십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됐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중앙은 민이 넘쳐나죠. 시민이 넘쳐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예 이제 그 관이 넘쳐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제도적 정비를 좀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가지고 정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일단 이 정도. 오늘은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프로의 청중은 없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지금 곳곳에서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참석하신 분 중 한 분의 질의를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유홍봉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추가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반부패 운동이 안 되는 이유와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번 대답하실 수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제가 되돌아보면 그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를 안산에서 만들었을 때 1년에 10,000명 정도의 청소년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러한 어쨌든 투명성 제고, 청렴성 제고, 반부패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수많은 토론회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 교육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투명사회 협의회가 그런 지방재정법이 그때 개편되면서 그런 지원 체계가 붕괴되면서 사실은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던 언론과 시민사회가 열심히 하던 이런 시스템들이 붕괴되면서 지금 반부패 운동이 사실은 거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활동이 이런 반부패 시민사회 반부패 활동이 굉장히 공적인 일이고 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면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 체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굉장히 폭넓게 이런 풀뿌리 반부패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경험을 삼는다면 이런 시민사회,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께서도 아까 온라인 질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 드리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까 최 과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었고, 그러니까 지역 민간 협의회 한계랄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 더 해주시죠, 차 과장님. 지역 단위의 그 부패 문제 해결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저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안 되는 체감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 단위 자체는 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역시 국정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느냐. 과거 이제 투명사회 협약 체결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성과들도 상당 부분은 이제 그 국정 철학 속에서 경제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저희도 지금 이제 내년 초에 토론회를 좀 열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또 주시면 그 부분을 이제 이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개선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딱 한 분만 혹시 더 발언하실 분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고 앞으로 아마 민간 사회 그 반부패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부패는 단순히 뇌물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패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부패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챙기는 행위만을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결정 내리는 것도 부패거든요. 근데 그런 그 부패 활동을 부추기는 게 누구냐? 저는 우리 사회 전체 풍토이기도 하고요. 언론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른바 대박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이른바 금융화의 그런 추세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요새 유행한 말로 플렉스를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인데 거기다가 만치 돈을 못 벌면 그렇게 좀 편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회 풍토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아무리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려울 그 부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풀뿌리 반부패 운동이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 지역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른바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엄청난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 좌절감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 쪽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집단주의, 우리끼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끼리는 봐주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당장에는 취하지 않다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처리를 해버리니까 풀뿌리 부패를 줄일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패널 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두 뭐 정리해 보면 아마 이런 말씀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시행해온 반부패 민간 가버넌스로서의 청렴사회 민간 협의회가 정책 제안과 발굴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기간 또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생산성 있는 그리고 어떤 정체화돼서 정말 반부패의 해소를 위한 성과가 드러나는 그런 그 협의 운동으로 발전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풀뿌리 반부패 운동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지역 자치단체 중심의 어떤 지금 현재 그 협력 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 주도가 아닌 또 지방 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이 민간 주도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협의회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좀 플랫폼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통 체계로서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인 그 오픈 가버넌스, 그러니까 그 열린 정부 파트너십이랄까요? 그런 주제하고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우리 정부가 민관 협력 체계가 좀 더 오픈화되고 문자 그대로 가버넌스가 좀 더 그 극대화되는 그런 정부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 열린정부 파트너십 글로벌 서밋 민간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년 정책 구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특히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